네, 시간이 한 몇 분, 한 1, 2분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교육의 오픈 토크를 기획하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트팸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정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조적 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오픈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조적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 문화예술이 어떻게 조우하고 발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강승환 학예실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강승환 학예실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강승환입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죠. 2013년 11월 19일 날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서울관은 이제 설계할 당시부터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 공간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가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 보시면은 전시 마당을 중심으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제7전시실이 있고요. 영화관이 있고 멀티 프로젝트 홀, 저희가 주로 공연장이나 국제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멀티 프로젝트 홀이 있고요. 이곳 교육동에 이 워크샵 갤러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 좀 나가시면은 디지털 자료실이 있고요. 그렇듯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융복합 다학제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EAT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기술의 실험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많이들 보셨군요. 이 전시는 그 60년대 그 뉴저지의 벨 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작가들 라우셴버그나 뭐 한스 아커나 뭐 또 머스 커닝햄이나 이런 작가들이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전시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기획한 그런 전시였는데 그 굉장히 뭐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그 전시와 같이 이 팸랩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듯 저희 그 미술관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 그 전시와 연계하는 그런 어떤 다학제적인 융합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예술과 또 과학의 만남 이런 어떤 주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정은주 우리 에듀케이터를 소개해 드린다면 4년 전에 이제 아트팸랩이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맡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박수. 이틀 동안 같이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좋은 일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큰 행사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행사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 기술, 과학, 또 창의적인 사고, 공간 그리고 열린 교육 이런 주제들이 조금 해묵은 좀 캐캐묵은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또 현실이고 또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짚어야 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진전되고 또 심도 있는 논의와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오 마리 관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양현미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틀 동안 그 여러 분야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또 발제
또 토론에 참석을 해주십니다.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또 청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님의 양현미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양현미인데요.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기관은 다양한 예술단체 또 문화시설에서 문화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기보다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예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저희 5월에 있는데요. 그때 그 세계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자하고 예술가가 어떻게 협업하는지 좀 젊은 사람들 촉진하기 위해서 예술 교육을 주제로 한 해커톤을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룬 단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이분들이 또 그 이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재들, 좋은 국보급 문화재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꼭 거기에 가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원격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예술 교육을 하시는 예술 강사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이 기술이랑 접합된 예술 교육을 하려면 좀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올해 저희가 4차 산업혁명과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이제 말하자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늘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하는 지금 오픈 토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랑 전부 여기 공간을 아트팸넷을 견학을 왔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미술관은 이미 먼저 다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이 공간에서 또 미술관, 또 박물관 아니면 다양한 문화시설들의 또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또 올해 그 도서관에도 4군데 정도가 시범 사업으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는 문화시설이 뭔가를 공급하는 기관이었다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짚어보는 가장 선두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이 오픈 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 행사를 같이 보시고 있는 관객 여러분께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또 국내에서도 최고이신 분들 초청했거든요. 같이 잘 들어보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현미 원장님의 축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학과 과장님이신 장혁 과장님과 그리고 조장은 연구관님,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연 본부장님 등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오늘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오늘의 오픈 토크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조 연설로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재분 교수님께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신인류의 시대의 탄생과 미래 사회에도 곧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최재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엄청난 토크에 제가 기조연설을 맡아서 오프닝을 합니다. 와우. 저도 긴장되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3D 프린터도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IoT 전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지 6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된다고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난 준비하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이고요. 아직 뭔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혁명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막연히 그래서 미래에게 오는 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혁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시장에서요. 여러분, 은행 잘 안 가시죠? 네. 잘 가세요? 네. 실제로 잘 가시는 분 아직 있지만 시티은행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127개 점포 중에 90개를 폐쇄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 폰으로 뱅킹을 하니까. 백화점은 어떨까요? 미국의 작년에 3분의 1의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았고요. 125년 된 시어스가 파산했죠. 초호황이에요. 이유는 아마존 때문에. 여러분, 방송은 어떠시죠? KBS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실제로 지상파 TV 광고 시장이요,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전 세계 똑같이요. 이 정도면 우리 일상, 매일 접하는 은행, 소비, 그리고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혁명적 변화가 온 거 맞죠? 일자리도 바뀌고요.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혁명이 사전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요, 기존의 시스템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혁명, 그래서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선 이게 왜 왔는지부터 알아야죠. 도대체 이 시장의 혁명은 왜 시작된 걸까? 사실 원인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에 의해서 소비 행동이 직접적으로 바뀐 게 이 혁명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어디서 스마트폰 쓰라고 학교나 정부에서 강요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35억 인구가 스마트폰 등장 10년 만에 이 어려운 걸 자발적으로 배워서 애써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다른 용어로는 진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진화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역변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6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고요. 더 이상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좋았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 문명은 오로지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전제예요. 여러분, 디지털 문명은요, 이제 인류의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전제를 갖고 그럼 도대체 인류가 스마트폰을 쓰고 무엇이 바뀌었나 볼까요? 우선 뇌가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화기와 다른 점.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은요, 진화론 하시는 분, 뇌과학 하시는 분이 이미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보를 보고 뇌에 복제해서 생각을 만들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요, 정보를 보는 패턴, 방식, 유통의 방식까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73%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73%의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언론사가 정해준 정보를 보고 복제하는 사회. 그래서 엄청나게 견고한 대중의식이 매일매일 반복 형성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유사 생각을 한다는 게 공감이 돼요. 문명사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종이신문 구독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올킬인가요? 예. 여러분,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냐? 신문을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아침마다 똑같은 정보를 복제하는 프로세스는 없어졌어요. 대중의식의 반복적 형성 과정은 없어졌고요. 인간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보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화해버렸죠. 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볼 거야.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요, 머릿속에 내 생각을 만드는 정보를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가득 채웁니다. 1인당 정보 사용량은 얼마 늘었을까요? 100배가 늘었습니다. 뇌에 100배의 정보를 새기면요, 100배의 생각의 프로세싱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전부 개인화되었고요. 이래서 사회 전체가 크게 바뀌는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 된 겁니다. 뭐가 바뀌죠? 사회 유지의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과거에는 남자 여자면 이래야 됐는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조직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래 좀 받아줘야지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재조명되죠. 이제 어느 누구도요, 개인의 소소한 행복, 개인의 소소한 권리를 어떤 조직의 권위를 위해 침해할 수 없다. 이것만이 오직 공통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왜? 내가 돈을 쓰는 영역이니까요. 내가 경험하고 이게 괜찮네 그러면 급격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 폰을 든 인류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정보만 볼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보자. 은행도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 택시는 어떨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내죠. 그리고 35억의 인구가 한번 써보고는요, 와 이거 좋네 그러고 우르르 몰려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새로운 게 등장한 건 좋은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존의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기존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급격한 교체 현상이 바로 시장혁명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스스로 선택한 문명의 교체이기 때문이죠. 이 폰을 들고 달라진 인류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2015년 이런 재미있는 애칭으로 불러줍니다. 포노 사피엔스. 말하자면 인류의 표준 도구에 스마트폰이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을 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소비하고요, 스마트폰에 기반해서 모든 걸 바꾸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포노 사피엔스의 레벨 1에 다 해당되겠죠. 게임처럼 이걸 레벨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그럼 어느 정도가 레벨 5일까? 레벨 10이 제일 높은 거라고 치면요, 스마트폰 앱을 써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사람이 레벨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이분들은 앱을 사용할 줄 알아요. 사실 은행 업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앱을 다운받고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오고 아이디는 어떻게 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을 하면요, 모든 앱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제일 높은 레벨은요, 당연히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의 살아온 경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이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뇌가 이미 갖고 있어요. 1980년 이후 태생, 소위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문명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인터넷,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보고 되게 걱정하셨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는 그게 굉장한 부작용이라고 봤는데 작용도 있었던 겁니다. 뭐냐? 대부분의 게임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게임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요,
나라도 경영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온갖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얻게 되느냐? 그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정체성, 생활의 방식을 본능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밖에 없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거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현실 세계를 살면서 얻어지는 건데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는요 잘 몰라요, 어른들은. 반면 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해박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전부 이건 앱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게임을 하죠. 사실 이 게임의 중독성이 스마트폰을 퍼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인간은요 유희를 즐기고 싶어 하니까요. 그게 제일 큰 요인 맞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게임만 하지? 야, 우리 다른 것도 해보자. 비즈니스 모델 바꿔보자. 그 상징이 바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죠. 택시를 왜 1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만 탔을까?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게임처럼 타는 이런 놀이 같은 택시 사업을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우버예요. 여러분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탄생한 지 딸랑 2년 만에요. 사실 사업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버는 망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도 없었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택시가 얼마나 쉬워요. 손만 들면 탈 수 있죠.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요금은요 숫자 보고 내려요. 이것보다 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버는 어떤 거죠? 일단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타요. 그죠? 앱 다운받고요, 거기다 신용카드 결제까지 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대요. 이러니 초기에 다 우습게 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1896년에 미터기식 택시가 시작됐대요. 한 번도 안 바뀐 이유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을 시작합니다. 방식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우버 불법인 이유 아세요? 본질이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목적지를 가고요, 돈을 내는 것, 우리가 차트로 이렇게 해서 우버 택시 비교해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요금도 내죠.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그걸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험의 차이. 우버는요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게임하고 똑같아요. 왜?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디지털 맵을 올려놓고요, 샌프란시스코 게임 하듯이 게임기 들고 거기 들어와서 자기 가고 싶은데 표시하래요. 그럼 버튼이 딱 올라와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버튼 올라왔네. 게임에서 그 버튼을 꼭 누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득템이라고 합니다. 예. 게임 득템이 됐어요. 그럼 게임이 시작됐죠. 그럼 택시는 길을 알아서 가는 거지만 이거는요 내비가 뜹니다. 드라이빙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룰루룰루 그러고 가요. 아 진짜 이렇게 가면 만나는 거야? 딱 만났더니요 승객이 타요. 이 두 사람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10%밖에 안 됐던 아이폰 유저죠. 네, 그래서 게임을 서로 얘기하면서 갑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대화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내릴 때는요 요금을 안 내요. 서로 다 알아요. 왜? 여러분 게임 세계에서는요 결제는, 돈의 정산은 게임기가 알아서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꼴랑 이 차이. 여러분 이게 100년 된 택시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불과 딱 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택시 회사들을 이 미묘한 차이가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괴멸되죠. SNS를 타고요, 야 우버 타보니까 너무 재밌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해 줍니다. 이건 새로운 인류의 혁신적인 서비스니까 경쟁해도 되겠네, 합법.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요.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건 안 돼. 왜? 문명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문명에서는 택시는 오래 운전하고 길 잘하는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면허도 관리하고요, 서비스의 품질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버가 불법인 거 맞죠. 차트로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바로 이 우버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커버렸어요. 네,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는 73조. 대한민국에 오면 세계 2위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3배예요. 뭐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작년에 우버로 결제된 금액이 30조. 네, 22조는요 그 택시기사한테 다 배분이 바로 직시됐고요.
8조가 남았어요. 와, 근데 이 회사 적자가 3조래요. 더 무섭죠. 어쩜 이 조그만 회사가 11조를 썼을까요? 더 많은 도시에 가겠다는 거고요. 더 다른 서비스까지 다 얹어서 지금 음식 배달 앱까지 크게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와, 이 회사 괜찮네 하고 11조를 투자하고 지분 14% 경영권을 획득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우버를 타본 사람들이 택시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선택한 건 시민의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문명의 변화를 수용한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우버를 안 써봤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써본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스마트폰 뱅킹 하신 분들 있죠? 폰으로 송금을 해봤습니다. 그 첫 경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하고 났더니 영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역시 송금은 은행 지점에 가서 해야 제맛이야. 이게 번호표 뽑는 맛도 있고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인간적으로 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송금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송금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럼 혹시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요? 송금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저절로 폰이 열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 이거 은행 가서 송금하는 거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기억들을 다 끊어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압도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면요, 지워버려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 달라진 인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 선택들이 혁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은행의 지점을 파괴하고요, 택시를 파괴하고요, 백화점을 파괴하고 방송까지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버 막듯이요,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몰려온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라면요, 고립될 수는 없겠죠. 안타깝지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저는 2014년부터 이 변화된 인류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고요. 2017년부터는 이 정도면 문명 교체다. 적어도 어디에서? 시장 경제에서 그렇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뜻은요, 청동검을 우리가 갖고 잘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운영하고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청동기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대륙의 철기 문명이 등장한 겁니다. 시장의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잘못한 거 없어도요, 멸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도 그랬죠. 서구 과학기술의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조선왕조 500년 때 뭐 특별히 아주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알지만 아주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죠. 그때는 답이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엄청난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은 최고의 수준으로 거의 발전시켜 왔어요. 자, 그럼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문명 격차가 분명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자본은요, 어떤 기업이 계속 성장할까? 그 기업에 투자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세계 최고의 랭킹을 가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그래서 쭉 모니터링한 기업이 누구냐? 폰을 든 인류를 기준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0일로 보니까 여러분, 저도 무섭습니다. 세계 탑 10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이요,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 기업들입니다. 1위 애플, 스마트폰 창조 기업 맞죠? 2013년 이후 1등을 한 번도 안 놓칩니다. 2등 아마존, 유통기업이죠. 우리 유통기업 그러면 상식이 뭐죠? 백화점이 있어야죠. 마트도 있어야죠. 매장도 있고 점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장난합니까? 서버에 이미지 몇 개 올려놓고 물건 고르래요. 게임하듯이 딱 물건 계약하면요, 물류센터에 있던 물건이 난 본 적도 없는데 오기 시작한대요. 그걸 누가 처음에 나른다고요? 로봇 키바가요. 패키징이 끝나면요,
앞으로 50% 적어도 10년 내에 50%의 택배는 드론으로 날리겠답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 2위예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자본들이 천조 기업이 되는데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3위와 5위를 보니까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어떤 기업이죠? 저건 파괴하는 기업 아니잖아요. 천만에요. 진짜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누굴 파괴했을까요? 신문, 방송, 미디어입니다. 구글의 올해 매출 86%가 광고, 페이스북 99% 광고예요. 전 세계의 방송, TV 이런 기업들의 광고비를 다 뺏어서 저기 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아침에 신문을 안 보고요. 올킬했잖아요. 그죠? 한 분이 있으셨어요. 신문이 그러니 돈이 되겠습니까? 또 TV요. 안 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를 보고요. 즉 달라진 인류의 시간을 뺏어서 성공한 기업이 세계 3위, 5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예, 오프라인 영업조직, CD 팔러 다니던 영업조직을 다 빼고요.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체해서 저 위치에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나온 노트북에 CD기가 아예 없죠. 여러분 인터넷 모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표 기업 5개예요. 포노 사피엔스 시대 맞죠? 폰을 든 인류의 소비 방식에 직격한 기업들이요. 앞으로 미래의 리더라고 미국 자본들이 결정해 준 겁니다. 중국 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온라인 소비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텐센트는 더 황당합니다. 2017년 매출의 50%를 게임에서 얻은 게임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마약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애들 열심히 하라고 유튜브도 좀 보고 페이스북 좀 보라고 열심히 격려하셨던 분, 그런 거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신 분, 예, 아마존 소비 방식 좀 온라인 쇼핑 좀 해보라고 하신 분, 스마트폰은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신 분 없죠. 다 우리한테 보면요.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어린애 문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필수품인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어른들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세계 1위는요. 스마트폰 창조기업이에요. 구글, 페이스북, SNS, 유튜브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러죠. 게임은요. 마약이라 그러죠. 계속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계 7대 기업이에요. 이 문명을 모르고 가르치면요. 그래서 수능만 잘 보게 하면요. 애들 문제풀이 귀신 만들고요. 암기만 열심히 시켜요. 사실 수능의 70%는요. 오늘 보고 있지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어릴 때 수능 보기 전날까지는요. 절대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요. 유튜브는커녕 마약되는 게임은커녕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좋다고 쳐요. 그리고 게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저렴하고 저열하고 안 좋은 문화야. 좀 고급 문화 좀 배우면서 살아. 그러면요. 걔는 졸업하고 나서 절대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가요. 알아야 가죠. 그죠? 이 문명이 왜 성공하는지, 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가죠. 여러분 이게 자본이 전하는, 시장이 전하는, 대한민국이 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얼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 지금 다 막아서 대륙의 문명과 격차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륙에 솟아오른 새로운 문명의 본질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오래 가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스캇 갤로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NYU 교수님이요. 더 4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7년 베스트셀러예요. 더 4가 4개의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여러분 이 책의 의미가 뭐냐? 이 4개의 기업이 인류 문명의 표준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이 위대한 건요. 이걸 어떻게 10년 만에 35억 인구가 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죠? 실제 대한민국 언제 왔을까요? 2009년 11월이 처음입니다.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뇌가 바뀝니다. 그걸 담당한 게 구글이죠. 여러분 요새 똑똑한 사람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면 궁금이라는 단어가 뇌에서 딱 떠오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손이 열리지 않는가요?
이게 뇌와 손과 폰이 연계 프로세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뇌를 바꾼 거 맞죠? 더 무서운 건 누군지 아세요? 지금의 10대들.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학습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려서부터 영상으로 학습하면요, 학습의 속도도 빨라지고요, 이게 프로세싱 하는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뇌의 범위도 엄청나게 새롭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네, 저는 학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인간의 관계를요,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어른들의 주장에 따라 사람은 만나야 돼. 진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오로지 SNS와 이런 걸 교감하고 이런 느낌으로 인간의 모든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한 이 아이들은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관계를 통해 자기들끼리 뭔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뭉클뭉클 솟아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페이스북이 상징한 SNS는요,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은 궁극적으로 뭘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의 가장 피크타임이요, 출퇴근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죠? 뭐가 사고 싶으면 폰을 여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면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듯요, 아마존이 노리는 건요, 뭐가 사고 싶은 느낌이 뇌에서 들면 나한테 얘기해라고 바꾸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류의 표준이라면요, 그럼 문화예술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인류가 표준이 되었다면요, 이게 바람직할까요? 스콧 갤로웨이 교수가요, 인터뷰를 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죠. 이게 좋은 쪽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진화와 선택이요, 항상 기성세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일어난 적은 없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탑5 브랜드 보실까요?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 페이스북, 코카콜라, 맥도날드 날아갔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광고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 TV만 켜면 코카콜라 광고가 나오고 맥도날드 광고가 나와서 그게 뇌에 계속 전사되고, 가서 먹으면서 전사되고 하던 소비자들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제 폰을 든 인류들의 생활사에서 그들의 뇌에 전사되는 방식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의 길도 거기서 찾아야겠죠. 여러분, 자본은요,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그 7개 기업에 축적된 자본이 5천조를 이미 넘었어요. 이번 대폭락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5,060조의 자본이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5개 기업, 중국의 2개 기업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본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자기 곳간에 돈이 있는데 투자 안 할 기업은 없죠. 방식은요, 기존에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 도전하는 거예요. 패션, 뷰티,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러니 문제는 5천조의 자본이 공격 앞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은 그래서 다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등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생각만 바꾸면 기회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이미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버가 등장하면서 리프트라는 경쟁 기업이 생겼는데요, 리프트의 2대 주주가 놀랍게도 GM이에요. 그것도 2016년에 5,300억이나 투자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이면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GM이 망할 판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 우버 때문에 택시 시장이 10년 사이에 50%가 늘었어요. 1.5배가 됐어요. 그럼 뭐가 줄까요? 차를 안 사요. 10대, 20대가 우버를 쓰면서 차를 살 필요가 없네. 20%가 줄었습니다. 그럼 차 회사들이 전부 주가가 폭락하죠. 뭐 어떻게 될까요? 길을 쓰고 GM이 리프트에다 5,300 투자하고 2025년까지 무인 택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1위의 자동차에서 도요타도요, 우버, 디디 이런 데하고 같이 우리도 앞으로 차 제조업체라고 부르지 마, 카메이커가 아니야,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우리나라 플러스에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 돈 빼서 동남아의 그랩으로 갑니다. 거기에 올해 3천억이 넘게 투자가 됐죠. 이유는요,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혁명의 무서운 점은요, 폰을 든 인류로 새 문명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는다는 겁니다. 절박하죠. 자, 그럼 뭘
인지해야 될까? 소비의 문명의 축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체 소비의 프레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갔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자가 남기는 흔적, 디지털 플랫폼에 남기는 흔적을 읽을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TV를 해도 안 보고요, 광고를 해도 안 봐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들어와서 나한테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을 잘 읽어보면 아, 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겠구나를 찾아낼 힘이 생기겠죠. 그게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된 빅데이터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대응해 줄까요? 그 프로그램을 짜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데이터를 가공해서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분은 이런 걸 찾는 거구나 라고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소비 문명의 세 개의 중요한 축이요, 이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물론 코딩 배우고요, 소비 문명 알아야 되고요, 이거 이해하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성세대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앱을 다운받으면 어디서 받는 걸까요? 서버는 도대체 어디 존재할까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배워야 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그럼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산업이죠. 빅데이터를 보면 그 산업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네이버의 광고비가요, 지상파 3사 신문 3,700개의 광고비를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TV와 지상파와 신문보다 네이버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계속 소비자의 비헤이비어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데이터로부터.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는요, 유튜브의 하루 사용 앱 시간이 네이버의 무려 2배가 됐어요. 유튜브만 늘었어요. 다 정체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미디어 소비의 공간을 유튜브로 옮겼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사람은 나도 유튜브로. 자, 그럼 이게 공간이 되었다, 그것만 인지하고 끝날 거냐? 아니요. 이제부터는 왜 이게 일어났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실까요? 이유는 유튜버, 개인 방송자들 때문입니다. 유튜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즐기기 시작하는 문명이 싹 튼 거죠. 유튜버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있는 캐리언입니다. 그죠? 캐리언이 아시는 분? 이건 이렇게 많이 아세요. 유튜브 개인 방송 나 즐겨본다 하시는 분? 주로 다 포노 사피엔스 세대들만 보시는군요. 저도 별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조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캐리 언니를 보면요, 이 문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2014년 40대 여성 CEO가요, 나는 애기들이 좋아하는 방송은 진짜 잘 만들 자신이 있어. 자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군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기획해서 열심히 만들어요. 이분 능력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기 있을 만한 MC를 딱 발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찍어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생각한 거 상상 이상으로 터졌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캐리 장난감 친구들 찾으면요, 정기 구독자 수 183만. 여러분, 이 183만을 숫자로 한번 볼까요? 저거 미취학 아동, 뽀뽀뽀를 컨셉으로 한 거예요. 미취학 아동이니까 4, 5, 6, 7세로 치죠. 1년에 아기가 35만, 합하면 140만. 183만의 정기 구독이면요, 해외 동포 43만까지 엮어서 대한민국 곧돌의 아기들은 다 보는 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기업도요, 정기 구독자 수, 우리 광고하는 채널 만들어도 정기 구독자 수 10만을 넘는 데 거의 없어요. 183만은요, 가짜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게 만들어진 힘은요, 누가 퍼뜨렸을까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누가 퍼뜨렸을까요? 부모님이? 이거 부모님 권장 프로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퍼뜨렸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퍼뜨린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린이집에 가서요, 대화하면서 퍼뜨린 겁니다. 너 캐리 언니가 어저께 소개한 그 장난감 알아? 그거 너무 대박이더라.
캐리 언니가 누가 나 모르는데 너 유튜브 캐리 언니 몰라? 난 몰라. 너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183만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4, 5, 6, 7세 아기가 자기 소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요. 배리어가 한 번 더 있어요. 그죠? 그런데 183만. 중국에 이 방송을 그대로 냈습니다. 번역해서 510만.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유튜버의 수익이요. 최고 유튜버는 20억 이상의 수입을 한국에서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우리의 20배, 400억. 중국은요. 중국은 개인 유튜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물건을 팔아요. 왕홍이라고 하죠. 왕홍 아시는 분? 여러분이 참 이 문명에 대해서 무식하시죠? 왕홍은요.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새로운 직업이에요.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직업만 우리는 열심히 봐요. 그죠? 등짝에 써 있는 건 안 보려고 해요. 앞에 또 일자리 없어졌대. 또 새로운 그 등장해서 백화점이 또 문 닫았대. 뒤쪽에는요. 새로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 방송에서 20억 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버 도티라는 애가 됐습니다. 26세 청년이에요. 도티 회사 차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회사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50억 이상 수익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왕홍은요. 작년에 올린 수익만 500억. 당연히 회사 차리고요. 자기 혼자 팔아낸 물건만 4천억이 넘어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 거죠.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행시킬까요? 고객이, 팬덤이 유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특징이요. 광고에 의한 자본에 의한 게 아니라 팬덤에 의한 거죠. 경쟁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스펙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사람, 킬러 컨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저기의 매력입니다. 문제는 이게 거의 모든 시장에 지금 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게임 시장. 여러분 게임 시장 숫자로는 안 보셨죠? 어른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꾸 나쁘다고만 그러니까 나쁜가 보다 그러시죠? 8천만 명이 게임 작년에 LOL이라는 게임의 챔피언십 롤드컵 결승전을 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 시청자 수 1,000만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8천만 명이요. 온라인 TV 지상파에서는 하지도 않았죠. 이 정도면 뭐가 될까요? 방송국 따로 차릴만 하죠. 광고에서 차릴만 하죠. 기획사 차려서 이벤트 할만 하죠. 그래서 이게 산업을 키웠어요. 누구를 그대로 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키우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게임 산업이요. 북미에서만 아이스하키를 제치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 4위에 올랐습니다. 이 생태계를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저게 중국의 텐센트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애들이 너무 많은 게임을 하니까 중독만 보고요. 부작용만 보고 다 금지시켜서 PC 시대에 우리가 잘 나가던 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흐뭇하죠. 아, 중독을 좀 줄였네. 기회는요. 기회는 목을 땄습니다. 목을. 여러분,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보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어디 등짝을 막 팍 치면서 도대체 뭐가 되려 그러냐. 아니 게임을 하다 이제 게임을 TV로까지 보냐. 중계를.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뭘 보실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시더래요. 얘가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의 시간을 즐겁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한 축을 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스포츠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요, 팬덤이 형성이 안 되죠. 팬덤이 형성이 안 되면요, 당연히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텐센트의 계열사의 평균 임직원 나이가 28세예요. 보세요. 게임 관련해서 만들고요. 인터넷 방송에서 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에서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혁신의 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큰 변화를 보여준 상징이 바로 BTS입니다. 여러분 BTS가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은 그냥 한때의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예술에 미칠, 문화에 미칠 굉장한 영향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BTS가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2번이나 올해 했습니다. 빌보드 100년 역사에도요, 외국 곡이 차트 1위 한 건 10번이 안 돼요. 그리고 2006년에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스페인 노래가 이번에 한국 곡이요, 2번 다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유행을 한다 그래도 미국에서 최고의 가수들도 저거 1등 하려면 북미 콘서트를 24시간씩 쉬지 않고 한 달을 돌아야 된대요. 그래야 오프라인 뮤직 음악 시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이건 음반 판매액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뮤직비디오 딸랑 하나 한국에서 올려놓고 2번을 먹었어요. 거기 지금 멘붕입니다. 더군다나 얘네 어떤 애들이죠? 여러분, BTS는요, 아까 캐리 언니하고 똑같아요. YGSM JYP라는 거대 자본 소속이 아닙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요. 그냥 벤처예요. 돈도 없고요, 네트워크도 없어요. 그래서 무대도 안 세워주고요,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어디 데뷔할 때도 없어요. 데뷔 어디로 했죠?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방탄TV를 만들어서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괜찮으면 팬이 많이 생길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열심히 TV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칼군무도 만들고 노래도 잘 만들고 해서 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팬이 지금은 1200만이 됐어요. 그게 아미입니다. 이 아미의 힘이 4년 만에, 그 팬덤의 힘이요, 4년 만에 얘들을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마 CNN이나 BBC에서 비틀스의 현신을 보는 것 같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연히 인기가 꽤 좋은가 보다. 여러분, 비틀스, 싸이가 나왔을 때 비틀스라고 안 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혹시 이번에 파리, 북미에서, 런던에서 공연하는 거 관중이 찍은 거 유튜브로 보신 분, 이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관중이 찍었는데 BTS의 노래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4만 명이 전곡을 한국말로 따라서 떼창을 부릅니다. 여러분, 떼창의 원조가 비틀스예요. 그래서 비틀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만 명이요, 알지도 못한 한글 노래를, 한글을 기를 쓰고 배워서 따라 부를 정도의 힘을 이 온라인이 갖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입증한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요. 우리 맨날 그러죠. 사업을 하려면요, 어느 동창부터 찾아야 돼요. 비겁하지 않나요?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그래서 더 멋진 경쟁의 사회라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여기 승복해요. 오케이. 스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진짜 뭐 킬러 컨텐츠. BTS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에서요, 어느 팬한테 물어봤어요. 한글 혹시 아냐? 한글 모르는데.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BTS 노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언어를 모르니까 미스테리에서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젊었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젊었을 때 불어를 잘 알아서 상송을 좋아하셨나요? 그럼 지금 프랑스의 젊은 아이들은요,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네. 왜 프랑스 패션 디자인 계에서 한글 디자인을 모르면은 바보 소리를 듣는지가 여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팬덤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우리 예술에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소비시켜야 될까요? 디지털 플랫폼이 근간인 나라, 중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섭다고 그런 이유는 2012년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버를 탑니다. 깜짝 놀랐어요. 택시에서 다 망하는데 너희 괜찮아? 왜? 우리도 고민이었으니까요. 갑자기 막 웃어요. 교수님, 저희는 공산당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정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지령이라는 겁니다. 15억 인구는요, 그때 2012년에 이미 당의 지령에 따라 택시는 폰으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식당 가서 결제하죠. 우리 그런 기사 볼 때마다 그냥 그렇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의 지령에 따라 거의 모든 페이를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죠. 그걸로 디지털 문명을 혁신한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 철수, 롯데마트 철수 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가니까 전부 위기가 되고요. 그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올해 차이나의 최고 브랜드의 10개 중에 전부 다가 폰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심지어 작년 5위였던 애플도 11위로 쫓겨났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다 나가고 있어요. 최고의 브랜드의 형성 공간이요 SNS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은 문명의 축이 폰이 기반의 한 문명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메이투안 디안핑 뭔지 아세요? 애플보다 높은 최고의 브랜드,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 앱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명이 우리의 이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확산 일로에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보다 더 고립된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문명이 우리한테 올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내면 나중에 쟤들이 후회하고 우리 문명을 받아낼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명을 선택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혁명의 본질은요, 인류의 변화입니다. 인류 스스로 선택해버렸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요. 우린 이렇게 슬기롭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죠? 힘들어요. 다 압니다. 그러니 서로 고통을 배분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문명을 열어줘야 되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이 문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신을 배워야겠죠. 시장은요, 어쩌면 더 많은 크리에이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고로 안 된다 그래요. 광고로 아무리 때려도 안 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게 미묘한 차이.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시대의 예술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대신 그 공감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을 쓰고 있는 이 새로운 문명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섹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폰을 쓰는 새로운 문명과 접점을 찾을까요? 3D 프린터만 갖다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기술은 이들이 좋아하는 요소, 팬덤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적용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누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요. 트라이는 계속돼야 되지만 결국 확인하고 길러내야 되는 건요, 이 인류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공감의 능력, 팬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답이 사람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문명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미묘한 차이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까를 얻어내야 돼요. 이걸 한번 볼까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똑같은 비즈니스죠.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거. 보고해봐. 차트를 딱 가지고 보고합니다. 표로. 금리 차이 나나요? 뭐 차이 나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3개월에 여긴 440만이 모이고요, 여기는 똑같은 돈을 썼는데 500만이 모였을까요? 그걸 은행장님들이 조사를 시켰어요. 그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고를 못하는, 이걸 은행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지? 왜? 500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귀여워서 가입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귀여움이 이 시대의 상식으로 차이점의, 거대한 차이점의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오로지 감성적인 측면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CEO가 감성이 없으면요, CEO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팬덤은요, 자본으로, 광고로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것은요, 어느 국가의 기관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 새로운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명에 기반해야 팬덤이 생기죠. 나의 예술적, 어차피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암만 분석해도요, 답 안 나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문제는요,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크리에이터가 많아져야 돼요. 팬덤은 대신 이들의 문명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3D 프린터도 좋고 드론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이 인류가 정말 열광할 만한 그 미묘한 차이를 더하는 일이죠. 우리 이거 왜 해야 될까요? 앞에는 위기, 뒤에는 기회라고 써 있다면 기회를 자꾸 선택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도 보세요. 연령대별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 스마트폰 뱅킹 쓰는 사람들 퍼센트래요. 호모사피엔스 레벨 5 인구 비중입니다. 20대 74%, 30대 72%, 40대 61%, 이 정도면 OECD 최고예요. 50대가 되니까 33%로 뚝 떨어지죠.
60대 이상은요, 5.5%. 이분들이요,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전화기 잊어버리면 통장이 다 날아간대요. 진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에휴, 내 은행 다니다 내 친구가 다 해주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20대는 저렇게 많이 쓰는데 그랬더니 걔들은 돈이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기관의 수장, 기관장님, 사장님들 나이가 다 어디시죠? 다 저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94.5%가 안 쓴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골치 아프지만 않으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평균이 46%예요. 그러니 50%가 안 되는데 그거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겁니다. 단 2028년 어떻게 될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 못하는 게 나이 안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럼 40대가 50대 되죠? 61%가 늘면 늘지 줄진 않겠죠? 그럼 50대까지 80% 스마트폰 뱅킹 80%가 쓰는 그 문명에서는 어떤 게 표준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요, 그들이 도대체 뭘 즐기고 있나를 열심히 들어가서 보시고 게임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학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요소들을 파악해야 우리가 아트가, 예술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아트가 팬덤을 만드는 요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저도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냈었어요. 기계과 교수가요 말이죠. 황당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마이클 한스마이어. 3D 프린팅으로 이게 디지털 그로테스크라는 건데요, 그로테스크라는 이름을 갖고요, 저희 기계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요, 저 모양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어서 스스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만들어요. 그러면요, 모델을 만들어서 3D 프린터가 지가 알아서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3D 프린터가 만들어서 그냥 감성, 이게 그로테스크야, 인간이 느끼는, 이걸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에일리언 영화의 세트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 작품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었는데요, 모델만 보내왔어요. 프린팅은요, 한국에서 하고요. 이런 식의 공유하는 것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뭘까요? 보면요, 더 멋있어요. 저게 멋이 없었으면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오페라 무대도 이렇게 만듭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오페라 무대. 괜찮죠? 핵심은요, 여러분, 킬러 컨텐츠예요. 섹터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결국 광팬을 만든, 팬덤을 만든 힘이 예술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동안 제조업으로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6개 기술 딱 집어갖고요, 여기도 전 팹랩 넣고 3D 프린터하고 그 다음 VR랩 넣고 이러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팬덤을 만드는 요소는 어디로 오히려 더 움직였느냐?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간 겁니다. 그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 만들었죠. 저 황당한 게 대한민국 조선 1등하고 중공업 1등 할 때도 야, 이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반도체 세계 1위예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는요, 최고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올해 증명한 게 BTS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생태계, 팬덤의 생태계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1등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미국 사람이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부 영어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든 생태계예요. 근데 뜬금없이요, 왜 갑자기 한국 애들이요? 그죠? 팬덤을 이끄는 요소, 그 킬러 컨텐츠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계기입니다.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술에는 없을까요? 이 문명은요, 우리한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에 충만해지면요, 제조업의 엄청난 힘과 그 감성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도 서비스도 예술도
음악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음악과 방송 콘텐츠는 보여줬잖아요. 못 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을 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길에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원래 문화예술이 크리에이터고 시대를 앞서가니까요. 여러분, 컨템포러리 아트의 대표적인 마셀 디상이라는 작가의 작품, 샘입니다. 1917년 변기를 갖다 뜩 떼놓고요, 나 작품이야 이래서 우겼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인류의 위대함의 본질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뭐냐? 진짜 더러워서 도저히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없는 걸 갖다 놓고 예술 작품이라고 우겼는데, 그렇게 우기고 보니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냐고 그래요. 그거야 사람밖에 없지. 그랬더니 그게 인류 위대함의 본질이다. 와, 낚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의 핵심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앵프라맹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 그런데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 여러분, 앵프라맹스를 실현한 게 우버고요. 앵프라맹스를 실현한 게 카카오뱅크의 캐릭터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차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어디서? 어쩌면 예술적 감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예술이 과학기술과 만나 미래를 열어야 되느냐? 그 리더십은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예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꼭 열어서 대한민국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분 교수님께서 아주 열띠게 열성을 다하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셨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페이지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12월 달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저희 마르셀 드샹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맥락도 다 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조연설로 영국의 상상력 연구소의 톰 도스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톰은 그 런던 그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인 그 상상력 연구소의 디렉터이자 오늘은 그 문화예술 교육인의 시선으로서 이 미래의 우리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금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화예술 교육인으로서의 시선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또 내일은 디렉터로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영국의 상상력 연구소에서 하시는 그런 사례들로 하여금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 모시겠습니다. 톰 도스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Thank you.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o share our experiences with the Institute of Imagination. The Institute is a new institution that's been developed in London, and we believe very strongly in this human capacity to use our imagination. We believe that this creative capacity is essential for the future of our skills, and with the rapid growth of technology, we believe that this is a really important future skill, and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ime, we should be thinking about our imagination and our way to apply that through creativity in the education system. 네, 영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상상력 연구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런던에서 최근 신설이 된 연구소로서 상상력이라는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창의력이 굉장히 결정적일 것이며 기술 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되면서 이것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ve been to London, or if you haven't been to London, then we have a huge array of heritage and cultural spaces and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we celebrate collections. We come from this tradition. This is one of our most famous art galleries in the UK. It's called the Tate Modern. And we celebrate that idea of collections. So we actually celebrate our heritage, and we find that actually people don't participate a huge amount in our institutions, and we feel that this needs to begin to change.
네, 런던을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 공간, 미술관, 박물관을 두고 있고 정말 훌륭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테이트 모던이라는 공간이지요. 저희는 많은 컬렉션을 두고 있고 또 이러한 문화유산을 같이 기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람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So from a learning perspective in our schools, we still teach in quite a traditional sense. We teach tests, but this is also shown in our institutions as well. So in our institutions, we find that there are quite traditional ways of exploring art, and there's not that welcoming or introduction of technology into our spaces. And so as an institution, we feel that this needs to change quite quickly. We feel that technology and the artistic world is presenting us with lots of fantastic opportunities to change the way we view art and the way that we explore art and create art. 사실 지금 영국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 교육을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의 예술 공간에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기술 진보라든지 예술적인 상황을 보면 많은 기회들이 있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예술을 바라보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o at the Institute of Imagination in London, we're working at this intersection of arts and culture and the rapid change in technology and the new tools that are becoming available. So we're creating a new world-class destination, a space that can dedicate our thinking and ideas to this idea of imagination. So we believe that in the heart of technology and arts and culture is this ability, this human ability, to be able to bring these disciplines together and to apply our thinking and ideas to them. 저희 런던의 상상력 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접점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과 문화 그리고 기술과 여러 새로운 도구들이 만나는 그 접점이 어디인가를 보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이러한 공간에 창의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기술과 예술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We're beginning to see some change, but it's not coming from our institutions. We find that it's coming from our parents, from people who have children with families. They're interested in the rapid change in technology and the need for their children to keep up with this rapid change, but also with the fact that creativity is not being seen in our schools and in our institutions. So we're finding parents is an enabler. 저희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을 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변화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자녀들이 그러한 기술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학교나 여러 예술기관에서는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착안해서 저희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We are seeing some change from the institutions. So this is the Tate Modern and their attempt to bring art and technology online. It's called Tate Kids. It's an opportunity for children to explore art online, remix, play games, and really experiment with art and technology. 그런가 하면 기관들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이트 모던이 운영하고 있는 테이트 키즈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의 게임도 하고 또 예술과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And in Europe, we're seeing the emergence of some institutions who are looking at the interdisciplinary connection between arts and technology. This is Ars Electronica. It's based in Austria, in Europe, and it's a very experimental space, and it invites people to come forward and to participate in art. The example shown here is a fantastic media room, a media space, which allows people to apply their thinking through participatory sensory activities in art.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도 일부 기관이 이와 같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그런 다학자적인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아르스 엘렉트로니카라는 곳인데 하나의 실험 공간으로서 관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예시는 사람들이 감각적인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입니다. And as well as being an institution for the public, Ars Electronica also is a research space. So they look at topics that are of interest and they explore that through the scientific, artistic, technological world. So on this project, for instance, they're looking at the new technological opportunities for swarming using drones, and they're exploring ways in which they can use art through long time exposure to create 3D images in the sky. 아츠 엘렉트로니카는 대중들의 관람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전시를 하는 동시에 연구소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그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장기 노출을 통해서 공중에 하늘 속에 3D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실험해 본 하나의 모습입니다. But in the UK, where I am from, we feel that it is industry, corporations, companies, but also interesting startups, which are really bringing about the change in the education sector and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We've been working with some of the bigger companies like Lego and Google, but we've been finding actually very interesting projects with lots of startup companies, people who have started an organization as a hobby, for instance. 제가 이제 영국 출신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산업의 여러 가지 이 기업들과 저희가 많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트업들과도 저희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레고나 구글사와 같은 대기업들도 이러한 문화예술과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nd I'm going to just give some examples of some of those companies that we have worked with. So this organization is called Technology Will Save Us, and it's looking at ways in which we can bring creativity into the home and explore creativity as an educational tool. It's using lights, sounds, and movement with conductive Play-Doh to get children very active and to be creative in creating their own art, but fusing that with technology.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Technology Will Save Us, 기술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스타트업에서는 전도가 가능한 플레이도 고무 찰흙을 개발을 함으로써 빛과 소리 그리고 움직임을 다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가정에서 교육 도구로서 학생들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other organization that we're working with is called Kano, and they have developed a kit around a microcomputer called a Raspberry Pi, which was invented in the UK. And it's an opportunity for children to understand how to build technology with the components, to build a computer, to understand the power source and the kits that come together within that, and then to enter into a world where the child can actually use that computer to create art. 또 하나의 기관은 케이노라는 이름의 기관인데요. 영국에는 라스베리 파이라는 이름의 소형 컴퓨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키트를 만들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키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조립을 해보고 또 파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등등을 탐구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예술 창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d once that technology is then built, the children can enter into an online world which allows them to explore coding through that computer, but also has lots of applications. And in this application, Kano have created something called Make Art. And Make Art not only allows you to experiment with digital technology in the art world, but also to code that art and to create animation through computer coding.
네, 이 기술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한 이후에 학생들은 직접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코딩도 해볼 수 있고 여러 앱을 통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이크 아트라는 앱상에서는 학생들이 시각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And then another product that we're working with is called Microbit. And the technology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So this piece of technology is almost a microcomputer. It's packed full of sensors. You can use sound. It's got lights. And it's got a board which displays lights as well. So the technology is allowing people to be very creative and also to code these ideas and to think about ways in which they can be incorporated into everyday products that you might use, like wearables. 또 하나의 제품은 마이크로비트라는 제품인데요. 점점 소형화되고 있어서 하나의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형 컴퓨터 상에는 여러 센서도 있고 또 소리나 빛 등을 우리가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제품을 가지고 코딩도 직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직접 개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And we feel that we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movement that's happening in the UK and around the world, which is that we are seeing technology and a making movement allowing children and all people to become not just consumers of technology, but makers of technology. And we think that's crucially important. We think that's crucially important because we need to generate new ideas. We need to be innovative in our thinking with these new tools. So these new technologies are giving us this opportunity, this platform, to create content, to create new products, and to be inventive. 저희는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하나의 운동에 바로 최전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이라 함은 바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컨텐츠나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기술들은 저희가 바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컨텐츠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And this is hugely important because of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around us, as we have just heard. The World Bank has predicted that in the UK, 65% of our children who are entering into the schooling system now will be going into job types that haven't yet been haven't been invented or don't exist yet.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앞선 발표에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세계적인 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지금 현재 영국에서 취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의 65%가 나중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는 직군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So the future of creativity and technology and the arts sits right at the heart of what we believe is a rapidly changing world, the future of our work and the future of our education. And we should be taking this very seriously. 그래서 창의력, 기술, 예술의 변화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적인 진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 예술과 예술 교육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And in the UK, we are promoting a number of skills, but in particula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s. We call it STEM. But we're trying to, as an institution, push the arts, design, and creativity into this acronym to make sure that we don't just look in isolation, but we work in a very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지금 현재 영국의 교육제도상 소위 STEM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 공학, 수학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STEM에다가 예술과 창의력, 그리고 디자인 기술까지도 교육까지도 포함이 돼서 저희의 예술 교육이 하나의 동떨어진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기술 교육과도 같이 융합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So I'm now going to talk about some examples of the way in which we think creative institutions can evolve and change in a technological age. And we have developed a space called Imagination Lab in the UK, which is giving us this idea about how we need to create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s and spaces.
이제는 제가 저희를 비롯한 창의적인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상상력 연구소가 만들어낸 상상력 연구소 아이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first theme for us is very much about the creation of very agile and responsive environments. We know that technologies and working in the artistic world can change quite quickly. You may have traditionally think about sitting down when you're doing technology, but what happens when you get up and move around to respond to technology? So how do you design and create a space that can be very flexible to respond to that? How do you keep up with the rapid change in technology? We don't know what some of these new tools are going to be for the future. So how does your space respond to, and is it able to be able to respond in terms of taking in these new technologies and being able to experiment with them? How do you invest in these new technologies? So we have a fund where we invest in technology, in new technologies, to play with them, to try them out, to see if they can be incorporated into our environment and to understand how they can be incorporated into our environment. 네, 저희 공간에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의 민첩성과 반응성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술과 예술 환경이 급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간을 설계를 할 때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기술을 사용을 할 때는 늘 앉아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혹시 앉아서 하지 않고 저희가 서서 내지는 움직이면서 기술에 반응할 때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유연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기술들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기술들이 도입이 될 때 이것을 우리 공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기술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펀드를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투자도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we believe this is vitally important because of these new industries that are emerging around the new tools and technology. This is Kevin Kelly, and he was around at the beginning of the birth of the internet, and he was also a founder of Wired magazine, if you've heard it. And he very much talked about these new industries that are coming and that are emerging from technology, and it is education that works around these that will fuel these new industries. So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how these new tools can come into our education systems so that children and young people can invent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의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은 케빈 켈리로서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이드 매거진의 창립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여기에 착안을 하여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an example of what we've been doing in our Imagination Lab is developing with new tools. So we know that virtual reality is a very popular and new important tool, but how do you get children to actually go beyond just being consumers of virtual reality? How do you get them to create? So we've been working with an organization called CoSpaces to allow children to be able to generate and create their own virtual content and see it live in a virtual headset. 저희 그래서 상상력 랩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와 같은 새로운 툴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는 저희가 코스페이시즈라는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가상현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졌던 질문은 아이들이 가상현실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신만의 가상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VR 헤드셋을 써가지고 그것을 3D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 second theme for creative institutions in the technological age and the things that we've learned is that development of partnership. And we believe that we can't, as an institution, do this on our own. It's hugely important that we work
in partnership with a range of different people. And it's important that we find the right partnerships. We don't want to work with everyone. We want to work with organizations and companies where we will benefit each other, where it's a two-way transaction, and we can create a dynamic partnership.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창의적 기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파트너십인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일을 기관 단독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두와 손을 잡을 필요는 없고 정말 윈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꼭 우리와 맞는 기관들, 우리와 맞는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And in this partnership, we've been working with the Lego Foundation and Lego Education. And they have a toolkit called Lego WeDo, which is a robotics kit for Lego, but also a coding platform. And we have helped them to evolve that tool and to understand how best to use it in an educational market. So the partnership has been a mutual beneficial relationship. And this program called Recode London has allowed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think about the future challenges of our planet and design solutions using Lego and this robotics kit. 한 단적인 예로 저희가 레고 재단,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협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위두라는 툴킷입니다. 바로 코딩을 직접 해서 로봇을 레고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툴키트인데 저희는 레고 측에서 이러한 제품을 직접 교육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와 저희 연구소에게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이었고요. 저희가 리코드 런던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로봇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So our third theme is, and our learning is around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And in our Imagination Lab, we have started to explore developing permanent installations, art technology installations. This is our first one. It's called the IOI Sphere. It's a very interactive sphere of 200 switches, which are all programmed by a microcomputer, an Arduino. And each switch that you press lights up but does something different. So it might set something off in our Imagination Lab, it might start a game, it might play a sound. And it's a very interactive piece of equipment. 세 번째, 기관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상호작용과 참여의 힘인데 지금 저희 상상력 랩에서는 상설 작품들을 만들고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요. 저희가 IOI 스피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는 200개의 스위치가 달려 있으며 모두 마이크로 컴퓨팅으로 저희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를 작동할 때마다 빛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But more than that, as an interactive tool, we're very keen on that being hackable. So we want people to be able to go into that IOI sphere, and we built a coding platform that allows people to change what the switches do and to apply their thinking and ideas to the IOI sphere.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품이 직접 해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가 와서 원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서 스위치의 기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코딩 플랫폼도 직접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ur fourth area of learning is very much around the importance of creating family experiences in the education world. And at the Institute of Imagination, in our Imagination Lab, we invite the parent or the carer to come and participate on the same level as the child. It's hugely important that they're involved in the learning journey alongside their children. And we find this has fantastic outcomes because the learning can continue beyond just the environment that you come in the Imagination Lab. It can continue beyond in the home as well. And we find that fathers also get more engaged and involved this way.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가족 중심의 경험인데요. 저희 상상력 연구소와 랩에서는 부모가 아이와 똑같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 체험 공간에서만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기술을 접목하기 때문에 아빠들의 경험과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other theme is the importance of creating spaces that are playful and experimental. So this is an activity that we run in our imagination lab. It's called chain reaction. And it's about cause and effect. It's about setting up a giant domino effect of activity. And having the space to be able to respond to this and to be able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this is absolutely key, because essentially you're promot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with children, but you're also developing a kind of no predetermined outcomes environment. It's what the children create, and you have to have the space that responds to that. 다섯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실험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종종 실시하는 체인 리액션, 즉 원인 결과를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저희가 공간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은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의 활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이 과연 학생들 주도의 그런 활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nd finally, for us at Imagination Lab, the importance of the human interaction and the human presence is really key. So in all our programs, even when we're using technology, we bring people in, whether it be volunteers or enthusiasts or facilitators, to help on that learning journey, to help understand, not provide tuition, but to provide provoca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they learn. 마지막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참여, 사람과 사람의 대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활용을 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원봉사자나 또 행사를 돕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 배움을 지원을 하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o an example of where we have applied these principles in quite a large setting is when we were asked by one of our largest art institutions in London, the Tate Britain, to collaborate on creating the environment for a festival of art and technology in a large space, in a large art gallery. 지금 말씀드린 여러 원칙들을 저희가 대규모로 적용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런던의 테이트 최대의 미술관에서 저희에게 와서 혹시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그러한 축제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And here we set out some principles for how we thought art and technology can come together. We looked at coding as an example. So in the coding world, you talk about the constructional figure of, if I do this, then that happens. That's how you code. And we played on that idea of what happens if I make this, then how do I create something that's different? Or if I imagine this, how do I visualize something that's different? So these three principles underpin the festival that we created.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세웠던 원칙은 바로 코딩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코딩이라 하면 A를 하면 무엇이 일어날까?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원칙은 만약에 A를 하면, A를 만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상상하면 상상한 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But importantly, we wanted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families to have a very playful experience. We wanted them to explore using technology, to ask questions, and to listen to one another and to find out new opportunities, ways of using arts and technology together.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아이들과 아이의 가족들이 직접 와서 재미있게 기술을 활용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탐구해보고 또 새로운 적용의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we were also looking at ways in which you can transform quite traditional spaces like large open art galleries and bring technology into those environments and bring a very participatory process as well so that people are actively engaged in the creation of art, not just the consumption of art. 또한 전통적인 예술 공간, 미술 전시 공간에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 컨텐츠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죠. So some examples of the workshops that we ran, we brought technology into very different artistic rooms. In this instance, we drew inspiration from Bernard Cohen, who is the famous artist on the wall. But we took over the space and allowed children to get engaged in actively coding their own art. So this is Live Code Lab. It's a very simple tool which gives you a chance to obviously think about coding, but also to think about ways in which you can quite quickly change an artistic background or environment. And you might start off just by exploring it, but through that you will then start to create and generate your own art in a live context, in a live setting.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운영했던 워크숍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을 하는 워크숍들이었는데요. 벽에 걸려져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만의 미술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워크숍이 단적인 예였습니다. 바로 라이브 코드 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그 코딩을 통해서 자신만의 미술 작품,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미술 작품을 탐구해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또 직접 그 현장에서 뭔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In another project, we played with sound and sensors. So we set up what was essentially a sound orchestra, which was also coded as well. So you could set this up, code the sounds that you wanted to hear, and then we created this orchestra for people to come up and to hover their hand over these sensors to create sound and noise and notes. 또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소리와 센서를 접목한 것이었는데요. 소리 오케스트라, 사운드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갖다 대면 여러 소리들이 또 여러 음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참여를 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With other artists, we looked at things like motors, lights, LEDs, and circuits to create a play on architecture. So we were thinking about ways in which humans have an impact on architecture in space, just using quite simple crafts materials like cardboard and fusing those with technology.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모터라든지 LED 조명, 회로들을 활용을 해서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보고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인간이 건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다양하게 저희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And other examples included engineering, drawing robots. So using quite simple motors, some very basic components, getting children to actively think about ways in which they can create their own piece of robotics that can draw art and how you might engineer that piece of robotics and how that art might change in response to that engineering. 그 외에도 저희가 드로잉을 직접 할 수 있는 로봇을 학생들이 개발을 해보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This example explored emotion. So we looked at ways of checking your emotion through tracking, eye tracking, and also taking your finger pulse, and then taking a photo of your face and bringing that data together to create a piece of photography which was printed out. 여기서는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심박동, 얼굴의 모습 등등을 융합을 해가지고 감정을 읽어내는 방법을 저희가 여기서 도입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사진도 찍어보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And finally, we took lots of 3D images of the galleries in Tate. And then we allowed children to enter into those virtual worlds of those galleries and apply their own content in a VR context, allowing them then to put on VR headsets and create their own content for those galleries.
마지막으로 테이트 안에 있는 여러 전시실의 모습을 3D로 촬영을 한 다음에 가상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상 공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3D 헤드셋을 써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이 공간을 조작해 보고 더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So just to finish on this quote that was from one of the parents who came to this Technology and Arts Festival. And they really summed up what we feel is happening at the moment. Parents and obviously children are very conscious of what is happening in the wider world around them. And they need greater opportunities in institutions to be able to come and experiment and play and bring these different disciplines together. Absolutely key for the future. 마지막으로 직접 참여했던 학부모의 말을 남기도록 할 텐데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기관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학부모의 요구로 읽혀집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pleasure to come here and share our experiences, and I'm happy to talk more about them as well today.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트팸랩에서도 작년 이번 연도 상반기에 내면의 시각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심장 박동을 측정하거나 그다음에 저희 심장 박동이라든지 아니면 심박수 이런 것들을 막 측정해서 그런 것들이 사운드로 이제 제작되는 그런 사운드 아트 워크숍 이런 것들도 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이런 팸랩이라는 이름에서 아트와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많은 다양한 워크숍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짧게나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은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미술관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지금 1시 20분까지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세션은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서 이곳과 바로 옆에 강의실 3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